2011년 12월 중국의 한 장례식장에서 투명한 관 속에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하고 곧이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죠. 조희팔, 사망 원인 심장마비, 사건 종결. 검찰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남자는 4년 동안 고수익 투자라고 속여서 전국에서 5조 원을 긁어 모았고 검찰과 경찰한테 수백억을 뿌려서 수사를 막았습니다. 7만 명의 눈물을 먹고 해경의 비호 아래 유유히 바다를 건넌 그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신의 옆집에서 평온한 노후를 즐기고 있을까요? 오늘은 조희팔의 가짜 죽음을 부검해 보겠습니다. 1957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27살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이 상용산업이라는 회사를 차렸거든요. 이 회사가 뭐였냐면 한국 최초의 불법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조희팔은 여기서 피라미드 구조로 돈을 끌어모으는 법을 배웠고 형의 회사가 망한 뒤에는 대구 동성노파라는 조직폭력배와 어울리면서 인맥과 수완을 동시에 쌓았죠. 그가 본격적으로 판을 벌인 건 2004년이었습니다. BMC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 영렌탈이라는 희한한 사업 모델을 들고 나왔는데 설명을 들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44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가 의료기기를 사서 병원에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연 48%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조희팔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천재적인 장치를 하나 심어뒀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3만 5천 원씩 통장에 꽂히게 만든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이 들어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하는데 너도 할래?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친구를 끌어들였다가 관계가 파탄난 경우였습니다. 조희팔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신규 투자자가 넣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이자를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팔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구조가 언제 무너지는지 정확히 계산해뒀어요. 피라미드가 붕괴하기 전에 돈을 빼서 도망칠 타이밍을 미리 잡아둔 거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그의 옆에는 브레인이 있었습니다. 배상혁이라는 인물인데 시스템 설계부터 자금 세탁까지 전부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엑셀과 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실패 시점까지 설계된 구조였죠. 조희팔은 얼굴이었고 배상혁은 엔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려면 조직이 필요했고 조희팔은 지역별로 껍데기 회사들을 세웠습니다. 서울에는 리브, 부산에는 CN, 대구에는 첼린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했는데 겉으로 보면 전부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희팔 밑으로 돈이 흘러가는 구조였죠. 이렇게 4년 동안 전국에서 7만 명한테 5조 원을 긁어 모았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못 잡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미 조희팔 편이었거든요. 조희팔에겐 장학생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해경, 정치인까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을 마치 장학금 받는 학생처럼 관리했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의 수첩에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검찰과 경찰 8명이 350억 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이었던 김광주는 10억 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현직 고검 차장이 사기꾼한테 돈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더 기막힌 건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조희팔한테 뇌물 받은 검사를 수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이걸 기각시켰거든요. 조희팔은 못 잡고 조희팔한테 돈 받은 사람들만 계속 나오는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봐주고 덮어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조희팔 혼자 한 사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공범이었다고 봐야죠. 2008년 10월 조희팔은 드디어 탈출을 결심합니다. 시뮬레이션대로 피라미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는 과정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어요. 12월 9일 밤 충남 태안 마건포항에서
미리 섭외해둔 양식업자의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공해상이었고 거기서 중국 배로 갈아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양식업자가 수상하다 싶어서 해경에 신고를 해뒀어요. 마약사범 같으니 바다에서 같이 잡자고요. 약속한 좌표에 도착하니까 중국 배가 보이고 멀리서 해경 함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조이팔은 유유히 중국 배로 옮겨 탔고 해경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태안 해경에도 조이팔 돈이 뿌려져 있었거든요. 신고받고 출동까지 해놓고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무사히 보내주러 온 거였습니다. 나중에 수사하면서 이게 다 드러났는데 당시 항만청장 처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정직 4개월이에요. 7만 명 인생 날린 사기꾼한테 도주로 열어준 대가가 넉 달 유급휴가였고 이 인간은 슬그머니 복직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5조 원짜리 사기꾼이 도망치는 걸 해경이 구경만 한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간 조이팔은 산둥성 칭다오 근처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호화 별장에서 골프 치면서 유유자적했다는 증언도 있고 현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불렸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다 2011년 12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장례식 영상까지 공개됐는데 투명한 관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 발표에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사망 날짜가 5가지나 됐어요. 11월 18일, 11월 24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1일까지 기관마다 다른 날짜를 발표했거든요. 중국 공안에 확인 도장도 없었고 화장 증명서는 사망 신고일보다 먼저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화장 증명서를 떼는 게 가능할까요? 더 결정적인 건 2012년 2월에 녹음된 통화였습니다. 조이팔의 조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삼촌이 최근에 화가 많이 나셨다고 말하는 내용인데 사망 발표가 12월이었으니까 2달이나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화가 났다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팔이 죽었다는 호텔 측에서도 2011년 12월에 한국인 남성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유골 상태가 너무 손상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은 2015년 10월 중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고 징역 22년에 벌금 12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강태용이 잡히고 닷새 뒤에 조이팔의 조카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조카가 바로 조이팔의 밀항을 도왔고 장례식 영상을 찍어서 보낸 장본인이었거든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강태용 체포 직후라는 타이밍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하시죠? 그때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 2억 4천만 원을 조이팔한테 전부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남편까지 4년 뒤에 세상을 떠났고요. 공식 자살자만 10명이 넘지만 피해자 단체에서는 3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7만 명 중 상당수가 노인이나 서민이었고 노후 자금이나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최종 발표를 합니다. 조이팔 사망 확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었죠. 피해액 5조 원 중 회수된 금액은 9,520억 원, 피해자 한 명당 돌아간 돈은 평균 136만 원이었습니다. 전 재산 날린 사람한테 136만 원 쥐어준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사망을 공식화하면 사건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절차상 멈추는 문제가 되거든요. 피의자가 죽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닫히는데 말 그대로 재판으로 진실을 따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도 분명해요. 사망증명서의 형식, 직인의 부재 논란, 날짜가 엇갈리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 발표 뒤에도 이어진 목격담과 통화녹음 같은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의문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럼 다시 파헤칠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은 조이팔의 생사가 아니라 돈과 공범입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도 돈의 흔적은 남거든요. 은닉재산, 차명자산, 자금 세탁, 그리고 그 과정에 붙은 조력자들은 사망 여와 별개로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2가지예요. 첫째, 사망을 종결 버튼으로 만들지 않게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것이고, 둘째, 형사처벌만 바라보지 말고
환수와 추징, 공범 수사로 돈을 되찾는 겁니다. 조희팔이 죽었든 살았든 우리가 진짜 잃은 건 사건이 아닙니다. 7만 명의 노후, 가족, 그리고 서로를 믿었던 관계예요. 회수되지 않은 5조 원은 숫자지만 그 돈이 사라진 자리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종결했지만 돈도 진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